자, 이 한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캘리포니아의 한 항구에 일본의 최신의 구축함, 초카이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네. 바로 수백 기에 달하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닌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그렇죠.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중국 본토 깊숙한 곳 그리고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정밀 무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일본이 새로운 미사일을 샀다 이런 차원의 뉴스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수십 년간 일본 스스로가 만든 족쇄, 그러니까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않는다는 그 금기를 깨부수는 네.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의 국방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물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따라가면서 첫째, 대체 무엇이 일본을 이토록 다급하게 만드는가? 그 동력을 살펴보고 왜 하필 지금인가?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예산부터 장비, 법률, 심지어 가장 민감한 핵 문제까지 그 전략을 해부해 볼 겁니다. 아, 핵 문제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심찬 계획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 한계점까지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일본의 이런 움직임 사실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폭발한 것에 가깝습니다. 임계점이요? 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다고 분석해요. 세 가지 동력이요? 첫 번째는 역시나 외부 위협의 가시화입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 그들 말로는 디아오이다오 주변에서 보이는 공세적인 행동은 이제 뭐 거의 일상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와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위협이 그냥 상수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되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바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죠.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방위비 증액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를 정말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이 동맹에 대한 신뢰 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생겼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외부 위협이라는 연료가 있었고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점화 플러그가 있었던 셈인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뭔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게 있죠. 네. 세 번째 동력은 바로 일본 국내 정치 지형의 급변입니다. 아, 정치. 사실 이런 군비 증강의 밑그림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리기 시작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어받은 꽤 오래된 프로젝트였어요. 이미 시작은 됐었군요.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어떤 거죠? 이전까지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는 평화주의 성향이 강한 공명당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항상 안보 정책에 제동이 걸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공명당 대신에 안보 개혁에 훨씬 적극적인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은 겁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럼 이전 공명당 체제였다면 지금 같은 극진적인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엑셀을 밟고 싶어도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파트너와 운전하다가 이제는 같이 엑셀을 끝까지 밟아줄 파트너로 바꾼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개혁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개혁을 추동하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된 거죠.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외부 위협, 동맹 불안,
국내 정치라는 이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 그럼 이제 이 엔진을 달고 일본이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여다보죠. 네. 다카이치 총리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 장비의 압도적인 양적 팽창입니다. 예산과 장비. 가장 상징적인 게 방위비죠. 3년 전 일본은 GDP의 1%라는 수십 년 된 관행을 깨고 2028년 초까지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GDP 2%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목표치랑 같은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정상 고가의 군사력을 갖추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요? 네. 추가 경정 예산까지 동원해서 내년 봄까지 2% 목표를 조기 달성, 심지어 넘어설 계획입니다. 와, 더 나아가서 집권 자민당의 신임 정책 책임자인 코바야시 다카유키는 GDP 2%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추가 증액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거죠. 그렇게 늘어난 예산은 당연히 무기 구매로 이어지겠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초카이 함만 봐도. 그럼요.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기 도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내년 봄에는 규슈에 일본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난 8월에는 미 해병대의 최신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아, F-35B라면 그건 사실상 경항공모함 보유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들어보면 전부 화려한 공격용 무기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외의 부분에 돈을 쓰고 있던데요. 전 자위대 통합망녀장이었던 야마자키 코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실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을 올렸다고 말했는데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화려한 최첨단 무기만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 탄약, 부품, 연료 같은 보급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보급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탄약 비축량을 늘리고 후방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쇼핑 리스트에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 환율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엔화 약세의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을 처음 세울 때만 해도 환율을 달러당 108엔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실제 환율은 150엔에 육박하거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똑같은 돈을 줘도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무기나 부품의 양이 거의 3분의 2로 줄어든 셈입니다. 구매력이 확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드론이나 사이버전, AI 같은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투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고요. 알겠습니다. 돈과 무게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는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판을 새로 짜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새 장난감을 사도 게임의 룰이 예전 그대로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 정부는 법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두 번째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네. 첫째, 독자적인 국가정보기관 설립입니다. 마치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런 구상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수집 기능은 여러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아, 이걸 하나로 통합한 강력한 정보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 11월 14일에 자민당 협의회가 구체적인 설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군요. 이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서 네, 일본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손이 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이미 기시다 내각에서 규제를 일부 풀어서요.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아, 그런 게 있었죠.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 호주의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따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려고 합니다. 완전히요? 네. 일본의 방위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이버 안보 법제화. 이건 좀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통과된 법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일본 정부가 심각한 사이버 위협이 감지되면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서버를 무력화하는 아, 선제적으로요? 네. 그런 능동적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일본 헌법은 선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해왔는데
국경이 모호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내놓은 셈이죠. 자,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폭발력이 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핵이라는 금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먼저 봐야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기?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죠.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전후 일본 사회에는 핵에 대한 깊은 반감과 공포가 뿌리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핵에너기 사용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요. 그런데 최근 그 단단했던 금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네. 최근 한국이 미국과 핵 추진 감수함 확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안보 관련 고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부러움과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 미사일을 쏘는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네, 아니죠.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핵 추진 잠수함이죠.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논리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했던 일본의 신성불가침 원칙, 즉 비핵 3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비핵 3원칙,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이달 초 그녀는 이 신성시되던 비핵 3원칙 그 자체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와, 이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전후 일본의 정체성과도 같다는 대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엄청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와, 비핵 3원칙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네요. 자, 지금까지 일본의 야심찬 국방혁신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네.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최신 공격무기를 사들이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고 심지어 핵이라는 마지막 금기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획만 들어보면 거의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이 거대한 계획이 마주한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이 모든 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어쩌면 넘기 힘든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나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방위비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이미 증세 계획은 여론의 반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국방비 말고도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위한 복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방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가장 큰 아이러니는 타카이치 총리 자신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감세와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이죠. 한 손으로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다른 손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 이 방정식은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제약은 어쩌면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요?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 인력 부족? 현재 자위대 병력은 목표치인 24만 7천 명에서 10% 이상 미달입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할 병사나 부사관 같은 하위 계급은 부족률이 40%에 육박합니다. 40%나요? 와, 군대에 갈 젊은이가 없다는 거군요. 네. 이건 비단 군대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값비싼 페라리를 여러 대 사놨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네.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더 만들려면 방위 산업체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더 필요하죠. 사이버 부대를 만들려면 민간 IT 기업에서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분야들 역시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한정된 인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그 구축함, 초카이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아마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에 나온 디테일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네, 일본 방위성은 무인 시스템 도입 같은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말 파격적인 방법으로 신병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예가 바로 그 초카이함입니다.
이 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승조원들을 위한 초고속 위성 인터넷,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끊김없게 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갖춰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수개월씩 바다에 나가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 승조원들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죠. 최첨단 미사일과 넷플릭스의 공존이라. 이것이야말로 원대한 계획과 인력 부족이라는 팍팍한 현실 사이에서 일본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전후 평화주의라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적극적인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외부의 위협과 새로운 국내 정치 리더십이라는 쌍발 엔진을 달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막대한 예산 투입,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그리고 핵이라는 오랜 금기에 대한 도전까지.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단순히 한국과의 국방정책 변화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과 미국의 동맹 전략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일본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겠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일본 군사력 증강의 방법, how와 이유 why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국민적 공감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십 년간 평화주의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네. 국방을 위해 세병을 더 내거나 먼 미래에는 징병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이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급진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과연 국민들이 순순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정부 주도의 변화는 번개처럼 빠른데 사회가 그 속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네, 그 속도 차이. 어쩌면 이 정부와 사회의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긴장이야말로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